내가 지난 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목.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은 주인공 이경이 작가를 닮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작가 자신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조금 몇 년 후에 작가가 한발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바로 완성을 하지 못한 장편소설이 있어요. 한발기가 왜 가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발기라는 한자 제목을 목마른 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더 우리말 제목에 가까워졌죠. 그런 제목으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또 굉장히 문제작입니다. 여기서는 대학교 철학과에 S대학교 철학과에 이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여대생 하진이 등장하는 거죠. 저는 요 여대생 하진이 조금 더 작가와 또 복잡한 자전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완서 작가는 자전적 소설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상 상당히 문제적인 그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가의 삶을 가리킴과 동시에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만턴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나 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이 연작은 훨씬 더 자서전적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도 소설이지 자서전이 아닙니다. 즉 작가는 자기의 자전적인 작품에 자서전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주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절했던 작가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엄격하게 작가적 사실과 그 소설 속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 사이에 엄격함을 유지하고자 했죠. 그래서 박완서 소설을 읽다 보면 엄마의 말뚝 연작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들, 나목,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연작들, 또 그만턴 싱아 연작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작가의 날것으로서의 경험, 정말 언어로 번역되기 이전에 작가의 진짜 삶의 모습, 또 작가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에 관심을 깊게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언표된 작가의 경험이라든가 생각은 원래 그 언표되기 이전의 작가의 삶이나 생각과 표리를 이루면서도 꼬여져 있어요.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이 바깥인 것 같고 바깥이 아니인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알쏭달쏭함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또는 오로보스의 뱀처럼 왜 뱀 머리가 뱀 꼬리를 잡고 있어서 도대체 이것은 전부 작품의 연쇄고리이기 때문에 그 뱀 꼬리와 머리 안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느 것 속에 허구가 있고 어느 것 속에 그 진실이 있느냐, 사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박완서는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6.25 전쟁, 그리고 그 이전의 이념적 대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재료로 해서 깊이 성찰하고 반추해보되 그것을 어떤 정말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재료로 삼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인들, 한국 사회의 삶의 어떤 전체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사려 깊은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진이라는 그 목마른 계절의 여주인공은 전쟁이 이제 더 발발했습니다. 사흘 만에 그 인민군이 서울로 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시신들이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전쟁의 내장일 텐데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끔찍한 내장을 들어보이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또 저런 이념이라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던집니다. 그것이 이 목마른 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아주 한국 소설에서 희한하게도 6월 28일 한국이 함락돼서 그래서 그 인민군 치하로 들어서서 9.28 수복이 있기까지 3개월 동안에 어떤 젊은 대학생이 이제 바뀐 지도부를 가진 대학에 어떤 식으로 동원돼서 어떤 상념들을 겪고 거기서 어떻게 목말라 하는지 그 목마름 속에서 삶에 대한 어떤 희구를 갖게 되는지를 그린 굉장히 희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른바 잔류파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사람들을 살기 곤란하게 만들고 또 서로 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후에까지 오해와 비난과 죄책감과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른 계절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만둔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요 연작들에 나타나는 그 9.28 수복 때까지의 서울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이제 1.4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영리해졌습니다. 재빨라졌어요. 이거 다시 서울을 내주고 국군과 그 미군이 피난을 가는데 후퇴를 하는데 여기 서울에 남아있다가는 다시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서둘러 다 후퇴를 갑니다. 그런데 작가 박원서는 오파가 인민군으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총상을 입고 부상해서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피난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 그 아주 삭막한 서울 세계를 텅 빈 적막감 감도는 서울 세계를 정말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또 그러면서 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작가는 훨씬 더 다른 작가들보다 2배, 3배 6.25라고 하는 전쟁의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의 깊이 그리고 어느 이념 선택으로서의 어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개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마른 계절에서 작가는 이 하진이라는 여대생이 그 이념에 편승되고 이념에 거의 사로잡혀서 광기처럼 돌아가는 세계에서 느끼는 어떤 그 목마름 또 정말 살아있는 삶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향한 애타는 어떤 갈구 이것을 나중에 보면 자서전 쓰라고 합니다. 그 여대생인 하진으로 하여금 당국에서 바뀐 당국이죠. 당국에서 자서전을 쓰라고 하는데 그때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칸나가 참 불타오르고 있어요. 칸나가 참 아름답죠. 그 붉은 빛은 정열과 사랑을 상징하고 그 뾰족한 끝은 정말 무엇이라도 찌르고도 남음이 있는 젊음의 열정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그 목마름을 이 하진은 작중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서쪽 창 바로 밑엔 몇 폭이 안 되는 칸나가 창 높이만큼 자라 진홍빛 꽃을 유리에 맞대고 있었다. 그것뿐 인민군들이 웅성되는 본관까지의 제법 아득한 광장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이 자결하는 태양 밑에 희게, 마치 백지처럼 희게 무의미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아주 혹독한 가뭄의 풍경처럼 공포로웠다. 잎새조차도 푸르지 못하고 붉은 빛이 도는 핏빛 칸나도 마치 오랜 한발 끝에 지심에서 내뿜는 뜨거운 화염처럼 처절한 저주를 주위에 발산하고 있었다.
좌익이나 우익으로 사람들이 갈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모적인 것인지, 얼마나 메마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이념 자체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박완서의 깨달음이, 그 깊은 깨달음이, 또 자기 자신마저도 어떤 의미로는 휘말려 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어떤 그 6.25 체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박완서로 하여금 20년에 걸친 침묵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박완서는 결혼해서 그냥 기성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활인인 것처럼, 생활에 매어 달린 사람인 것처럼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그 중에 동창들의 어떤 동창은 작가로서 일찍 5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박완서는 말하지 않는 20년을, 표현하지 않는 20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작가로서 나섰을 때 박완서를 사로잡은 것은 이런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이념으로 갈라진 세계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간성의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박경리 같은 작가가 6.25 두 번에 걸친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을 겹쳐서 보면서 생명이라는 더 본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것으로 갔던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40년 전후 출생자들이 보았던 좌우익의 이념으로 인한 폐해를 봤던 것하고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고통과 이념의 고통 사이 중간항, 무엇일까요? 박완서가 찾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고 양심의 소리 같은 것입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생명으로 다 완전히 환원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회 이전으로 환원되어 가지만도 않고, 완전히 사회적 기제 속에서 둘로 갈라진 그 메커니즘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 메커니즘으로에 걸쳐 있어도 생명과도 연결될 수도 있는 그 중간항으로서 인간의 양심과 윤리의 문제를 박완서는 깊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